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9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 차에 과제를 작성하느라 여러 가지로 바빴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좀 한 주 쉬었지만 좀 다시 다잡고 새로운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그 수업까지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어떤 한류 문화 혹은 대중문화의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컨텐츠나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문화를 소비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한류 문화잖아요. 대중문화 그 콘텐츠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스타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팬덤 문화에 대한 얘기, 그 생비자, 프로슈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나중에 생산자로서의 생산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언어와 관련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산자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류 스타를 다뤄야 하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어떤 그 스타 컨텐츠를 살펴보는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중문화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스타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한류 컨텐츠들을 훌륭하게 생산해내는 어떤 스타와 스타덤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류와 스타라고 해서 지금 이제 9쪽에 아니네요. 아홉 번째 PPT의 이 페이지를 살펴봐 주도록 합시다. 네, 대중문화와 스타입니다. 이제 요번 주에는 그러니까 한류 스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의 원류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 문화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지난번에도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해 보아온 것 같이 어떤 그 미국식의 어떤 대중문화를 수입하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이제 맞기 때문에 이번 주차는 주로 미국식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 과정이 생산이라고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대중문화와 스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사회적 우상,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아이돌 스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뭐랄까, 지금은 아이돌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높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아이돌의 의미는 이제 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시된 모습이나 역할이 당연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바뀌었지만 한 시대의 사회와 어떤 그 숭배의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물론 대중문화의 뭐 아이돌 스타, BTS가 어느 정도 평가절하를 이런 문화의 원류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회에서도 아이돌이다, 뭔가 그 어떤 내재되어 있는 예술적 깊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굉장히 웃긴 것은요, 그 영미식의 대중문화의 뿌리 자체가 팩토리예요. 공장식.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워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걸 극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상은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규범 체계와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거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청소년들, 우리가 이제 10대 소비자들이 등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우상인 아이돌 스타나 뭐 가수나 배우들이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상한 성적 행태를 보인다든지 하면 이제 뭐 교육적으로도 안 좋을 뿐 아니라 엄청난 그런 그들을 숭배했던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심리적 타격이 큰 것이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별 우상은 변천해 왔습니다. 시대별 우상은 변천해서 고대의 우상은 간단히 말하면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뭐 국어 시간에 영웅 일대기라든지 영웅 서사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수능을 위해서라도 공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 전공이 있기 때문에. 고대의 우상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군이나 정복자처럼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화적 존재로 굳어지면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서양의 고대 영웅들은 플루타르크 영웅전, 네, 영웅들. 또 동양의 고대 영웅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뭐 삼국지의 유비, 뭐 관우, 장비, 조조, 그 다음에 뭐 초한지의 항우와 뭐 유방 이런 이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시절에는 이들이 우상이고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현대 사회까지 이르러서도 신화적 존재로서 상징과 비유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선생님이 뭘 잘못 눌렀는지 이걸 업로딩을 해놨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쇼로 보면 이 사쪽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그냥 페이지 다운을 하면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사쪽만 다시 그 자료에 올려놓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잘못 건드렸나 봐요. 지금 선생님도 방금 확인을 해가지고 네. 여기는 근대의 우상 페이지 다운할 때는 여러분 것도 페이지 다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시 문제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요 4쪽의 문제는 미리 말하고 선생님이 다시 요 페이지만 업로딩을 하겠습니다. 자, 고대의 우상을 얘기했죠. 근대의 우상은 조금 다릅니다. 근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의 신권 사회를 넘어가게 되면서 르네상스, 인본주의, 인성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준 인간의 지혜를 가진 자, 천재성을 가진 자, 그들에 대해서 열광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홉스나 루소와 같은 사상가, 니체나 칸트와 같은 철학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창조적 예술가, 또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학가, 또 뉴턴이나 에디슨과 같은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근대적인 아이돌, 근대적인 우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군대적인 우상으로 떠올라요. 여러분 리스트는 잘생겨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대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지금의 아이돌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래서 근대 시대의 우상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이성을 완벽하게 발휘하는 계몽주의 시대의 개인적 천재들이 모두 천재여야 되죠. 한 시대의 사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 말하면 요즘의 아이돌하고는 참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안 써도 됩니다. 뒤에 나와요. 레오 로엔달이라고 하는 문화사회학자가 이들을 생산적 우상, 즉 Idols of Production,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인데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진리의 길을 생산해내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 우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즘의 아이돌은 뭐냐? 소비적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대의 우상의 특성이고요. 20세기 이후의 우상은 대중매체,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던 매스미디어가 된다라는 대중문화의 대중적 스타들입니다. 자, 그럼 이 대중적 스타들의 모습은 과거의 천재들이라든지 영웅들과 같지는 않겠죠. 네.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떠오를 거예요. 규정할 수는 없지만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쪽입니다. 그래서 현대 대중문화와 스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우상들은 아이돌들은 결국 뭐 표현이 다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먼 얘기지만 과거에 뭐 섹시 아이콘 이효리, 사실은 그 90년대의 어떤 좀 뭐랄까 한류 전 단계의 대중문화의 발달 단계, 좀 더 이제 창조적인 발달이 있을 때 어떤 섹시 아이콘, 뭐 성적인 그런 표현들이 어떤 스타에게 붙는 경우는 사실은 여성 스타에게는 결정타였죠. 특히 여기는 뭐 여러분들도 말하다시피 유교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하물며 서구에서도 뒤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 자료 미리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마릴린 monroe가 그레이스 켈리에 비해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돈은 많이 벌었지만 스타는 되었지만 확인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90년대 이후는 뭐 섹시 아이콘,
이제 아이콘과 아이돌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뭐 이효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섹스 심벌, 마릴린 monroe,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뭐 축구 황제 펠레. 지금 이런 패턴들이 뭐 여태 모든 대중문화의 비유적 표현으로 붙는 방식이 되는 거죠. 21세기 비틀즈, BTS. 네, 이런 방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히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20세기 이후에 비디오 문화의 보는 문화의 발달을 통해서, 그래서 외모, 재능, 기량 등 대중의 흠모와 열광을 한 몸에 받으며 과거와는 달리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추앙의 대상이 됩니다. 마릴린 monroe 우리나라에서도 놀라운 스타죠. 그러나 이제 특히 뭐 BTS 같은 경우 더욱 열광을 받는 이유는 이제 주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과거에도 언어와 국경을 뛰어넘었었죠. 영미 스타들도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자기들도 거기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 멀리 있는 자기한테 먼 나라에서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니까요. 네, 현대 대중문화론에서 스타의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의 개인적인 역량이 외적인 것이냐 내적인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고, 외적인 역량도 상품 가치예요. 일단 보기 좋아야 하는, 특히 이제 뒤에서 배우는 소비적 우상들은 특히 그렇거든요.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한 폭발적 소비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죠. 이 폭발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스타들은 지금 보다시피 고대의 영웅들은 유비가 죽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아이돌이에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스타들은 TV에 잠깐만 나오지 않아도 금방 잊혀지는 명멸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폭발적 소비를 이끌어서 이 제품이 재빨리 팔리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슬프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중문화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대중 스타들이 생산되고 관리되고 소멸되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문화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첩경이고, 사실은 이건 따지고 보면 광고 산업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어떤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화 산업도 그 대상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렇지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격이란 말을 처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단순 상품으로 이런 어떤 그 스타들, 대중 스타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갖는 위험성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이 대중 스타들과 과거의 우상이 다른 점들은 이제 확연히 느껴지지만, 정리를 해보면 과거의 우상들이 자신 안에 내재했던 위대함과 천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불멸의 영웅이 된다면, 현대의 우상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존재로 명멸하는 우상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BTS는 성공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BTS에 대한 그 평론을 한 평론가들의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SNS나 이런 것으로 자신들을 가감없이 함으로써 어찌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노출함으로써, 이것이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다. 내 옆에 있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어필이 되었다. 사실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게 또 어찌 된 건지 사실 알 수 없어요. 뒤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알 수 없대요. 네. 자, 그래서 과거의 우상과 현대 대중 스타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왕년의 스타, 요즘 뭐 탑골 스타라는 말을 하잖아요. 현대의 우상들은 대단히 소모적이다. 네, 그리고 순간적이다. 너무나 슬프게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슈퍼스타라는 게 과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 그냥 스타가 아닌 슈퍼스타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들의 존재가 과거의 우상들과는 차이가 남에 불구하고 현대 문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는 이 스타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한 스타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스타 시스템입니다. 선생님도 이와 관련되는 공부를 하면서 서구의 그 이제 영미권의 유럽이나 영미권에서 뭐 한국의 그 어떤 아이돌 그룹의 사실 선생님도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전에도 늘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키드의 속성과 또 영미 팝이 젊은 시대의 음악이었던 사람으로서 한국의 대중가요나 대중문화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은 확실해요. 선생님조차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들도 우리를 보고 뭐 아이돌 가수들이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처음부터 공장은 아니에요. 공장은 아니지만 어떤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보다는 가내수공업 스타일? 네, 굳이 비유를 한다면 한국은 20세기 중반 이후니까 20세기 후반이니까 뭔가 이제 자동화된 공장 시스템이라면 그들은 촌스러운 가내수공업? 사실 좀 그 뭐랄까요, 일방적으로 한국의 아이돌 산업에 대해서 산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비난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타 시스템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광고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광고는 상품을 광고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만들어내는 영화, 내가 만들어내는 노래, 내가 만들어내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팔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 있을 것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 뭐 뛰어난 몸매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고 어느 정도의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품의 불확실성은 이제 말하자면 그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문화 산업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천병 같은 아주 천병에 해당하는 문화 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소비적 우상이 됩니다. Idols of Consumption. 그래서 양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스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후보군들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가수를 놓고 본다면 뭐 SM이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이제 그 오디션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중에 누가 잘 될까를 통해서 데뷔를 시켜주는 거죠. 데뷔조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아이돌 그룹들이 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연습생 시절의 어려움들. 그러니까 그 후보군이에요. 근데 그 후보군들 중에서 누가 스타로 선발될지는 선택하는 것은 생산자들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대중문화론에서 스타에 대한 연구는 스타 개인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대중문화는. 스타 개인.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것인데 뭐냐면 스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뭐 인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선발돼서 관리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느냐.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광고랑 같은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중문화론에서는 스타 개인이 뭐 조용필이 어떤 뭐 인격을 가졌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스타 시스템은 시작된 것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이에요. 시작이. 자기들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여기에서 시작되어서 할리우드에 영화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메커니즘이 나중에 가요, 스포츠 분야까지 모두 넘어갑니다. 그런데 팬덤은 어디에서 생겼죠? 스포츠 분야에서 먼저 생겼죠.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의 생산과 소비라고 해서 리차드 나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1979년에 스타스 피너미넌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이제 참고로 해서 좀 정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를 생산하는 것이냐, 소비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타 시스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1979년에 이제 초기 문화 산업론에서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할리우드 영화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영화냐, 또 음악 분야냐, 또 스포츠 분야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그 패턴이 거의 복제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스타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스타란 영화 제작자가 제공하는 생산 현상인가? 아니면 영화 관객의 요구에서 비롯되는 소비 현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생산이자 소비 아닌가요? 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요. 그 가운데 컨텐츠가 있죠. 그 컨텐츠에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타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의 그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이 질문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즐기고 마는 그런 어떤 그 TV 프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의 스타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의 스타가 가지는 조건을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현상, 한 개인이 아니라 생산이 소비를 결정하는지 소비가 생산을 결정하는지 문제는 사실 계속 지금까지도 되풀이되는 핵심적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두느냐. 사실 소비의 측면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프로슈머 생비자 얘기하고 팬덤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자 표기법도 왜 공부를 했어요?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한 이유는 적극적 소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극적 소비자.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없었죠. 주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스타와 스타덤의 기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선생님도 이제 이게 무성 영화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모르는 배우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 초창기에 이제 뭐 잠깐만요. 뭐 무성의 뭐 단편 영화들에 출연한 배우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자막으로 올리는 걸 썩거려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연극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음성도 나가지 않는 그런 영화에 무성 영화 같은 거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걸 부끄러워했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왜 유명해지는 그 기회를 왜 놓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관점이 그만큼 달랐던 것이죠. 그랬던 시절인데 뭐 바이오그래프 걸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플로렌스 로렌스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제작사에서 일종의 쇼를 한 거예요. 쇼를 해도 왜 이런 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칼 렛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전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허위 기사를 내버려요. 허위 기사를 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 영화 지금 막 뭐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이목이 확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하죠? 뭐 업계 신문, 그러니까 이런 뭐 영화 업계 신문에다가 뭐 경쟁 영화사에서 혹은 경쟁 영화를 개봉하는 데서 이런 악의적인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악의적인 기사를 냈다고 하면서 막 그런 뭐 반박을 하는 그런 기사를 냅니다. 되게 웃기죠? 웃긴데 중요한 건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스타덤의 영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홍보 기사예요. 왜냐하면 영화 배우의 이름이 그러면서 확 유명해진 거예요. 영화 배우 이름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뭐냐면 스타의 이미지, 그래서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흥행을 위한 거였죠. 사실은 이 사람 입장은 이 사람을 유명하게 해주고 싶은 것보다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가끔 지금도 보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가 마약으로 걸릴 건데 마약보다는 열애설이 나으니까 열애설로 덮자. 뭐 혹은 아주 탑스타급의 열애설이 터지면 정부에서 뭘 덮으려고 하느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애나 어른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일종의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간혹은 뭐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젠틀하고 뭐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아이돌 그룹에서 너무 점잖아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원래 그랬던 애인데 기획사에서 이 아이의 이미지를 굉장히 신사적이고 멋지고 모범적으로 만들어놔 주었던 것이죠. 자, 스타 이미지의 조작이 나옵니다. 이미지의 조작. 자, 과거의 우상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영토를 정복하고 와야 되고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때 이미지의 조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작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요구, 즉 소비 현상으로서의 스타와 제작자의 이니셔티브,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스타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이 스타의 앞길이 결정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네. 네. 다음은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스타는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생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타는 미디어 텍스트 속의 이미지들이며 할리우드 혹은 어디든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생산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참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할리우드 경제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리우드 경제학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본, 투자, 비용,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스타는 제작사들이 소유한 자본의 한 형태로 독점적 성격을 지니게 되죠.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기획사에 소속된 사람이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대중문화론을 이야기할 때 계약 관계의 종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창조자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어떤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각 스타는 어느 정도 독점의 소지자이며 또 영화 출연 계약의 소유자, 또 특정 영화라는 독점 생산물의 소유자. 네. 그래서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이 이런 독점력을 지닌 스타들의 고용을 또 지배하는 거죠.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입니다. 그리고 스타가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나오면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증수표다, 흥행의 보증수표다. 그런데 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스타급 연예인을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기용하는 이유는 위험 부담 요소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왠지 이 사람을 쓰면 일단 팬덤들이 따라올 것 같고, 그리고 연기도 잘하고 기본적으로 괜찮다면 해서 투자의 손실을 막고 투자의 이윤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비용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타를 관리해줘야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영화가 이건 헐리우드 영화에 국한된 논문이니까 영화에 성공하려고 하면 스타는 영화 예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관리를 받게 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헐리우드 어떤 여배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이언맨의 부인으로 나왔던 여자. 여러분 이름 빨리 대답해줘요. 그 사람은 영화 촬영하는 장소에 꼭 무슨 샤워 부스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샤워 부스에 물이 하나라도 튀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됐더라. 뭐 하여튼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갑질인 거죠. 그 다음 시장은 당연히 이거는 결론적인 것이죠. 스타는 영화를 팔고 시장을 조직하기 위해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타의 경제적 중요성 인식에 몇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1933년 파라마운트가 거의 법정 재산 관리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매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가 갑자기 우리는 잘 모르는 옛날 사람들이죠. 영화가 크게 성공하면서 법정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1937년 유니버설도 이제 스타 더빙, 그러니까
니나 더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로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됐다. 실제로 영화 한 편으로 쓰러져 가던 기획사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음반회사가 살아나기도 하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1950년대에 TV가 등장을 해요. TV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게 영화가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TV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릴린 monroe와 뜨거운 곳이 좋아, 금발이 뭐 금발이 괴로워든가요? 뭐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와이드 스크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영화 산업의 위기가 스타로 인해 극복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는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문제성 있는 필수품이래요. 근데 표현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보증 수표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 이민호가 나오는 드라마 선생님도 1, 2회 보다가 말았는데 유명한 작가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 작가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재미없으니까 안 보게 되더라고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안 보게 되는데 굉장히 성공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품이긴 한데 문제성이 있다. 스타 작가와 스타 탤런트가 만났는데도. 할리우드 전성기 시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베티 데이비스라든지 뭐 서부극의 왕자인 존 웨인이 나와도 실패하는 경우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예측 불가한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모두 말할 수 있어요. 아, 기생충 성공할 할 줄 알았어. 그건 결과예요. 모든 그룹 BTS 보니까 얘네들 성공할 줄 알았어. 결과죠. 이게 문제입니다. 대중문화의 생산물, 즉 스타들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네,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포함하여 뭐 커크 더글라스 너무너무 유명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대작이 있었는데 이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알지요? 그죠? 그 다음 더스틴 호프만이 나온 졸업도 알지요? 이거는 더스틴 호프만이나 사운드 오브 뮤직, 줄리 앤드류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1960년대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래야 또 신인 스타가 나오고 또 새로운 스타 시스템에 또 누군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스타의 명물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는 이렇게 양극단의 입장이 있는데 사실은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 것 같아요. 네. 자,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